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되니까 우리 경제엔 좋은 거 아니야? 맞아요. 교과서엔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말이죠. 저번 주 야간 개장 때 환율이 1,500원을 뚫었을 때 수출 대기업 주식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폭락했거든요. 이상하지 않나요? 환율이 오르면 좋다는데 왜 수출 잘하는 기업 주가가 오히려 떨어진 걸까요? 환율은 17년 만에 1,500원 벽을 발로 툭 건드렸고 뉴스에선 제2의 IMF 온다. 외환위기 재림이다. 난리도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경제 뉴스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그 이유 제대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모르고 지금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꽤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열린 판도라의 상자 1,500원의 공포를 함께 파헤쳐 봅시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1,500원? 설마 진짜 넘겠어?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장이 열리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500원을 넘어버린 거예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려 17년 만이에요. 숫자 하나가 바뀐 것 같아도 시장 심리엔 완전히 다른 의미거든요. 1,499원과 1,500원은 그냥 1원 차이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쉽게 말해서 1,500원이라는 숫자는 외환시장 참여자들한테 이제 비상 상황이야 라는 신호등 같은 거예요. 이 선이 뚫리면 알고리즘도, 외국인 투자자도, 외환 딜러들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다행히 종가는 1,460원대로 내려오긴 했어요. 그럼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싶으시죠? 천만에요. 종가가 내려온 게 오히려 더 무서운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유는 잠깐 뒤에 알려드릴게요. 그날 시장은 이미 패닉 모드였어요. 증권사 트레이딩 룸에서 근무하는 지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오늘 분위기 진짜 2008년 리먼 때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엄살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장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뭘까요? 단순히 환율 하나가 올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동시에 세 가지 폭탄이 터졌거든요. 그것도 아주 나쁜 타이밍에. 첫 번째 폭탄은 실물 경제에서 터졌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 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국제 유가가 장중에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어딘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좁은 바다 하나를 통과해요. 그게 막히면 전 세계가 기름 걱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원유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에 가까우니까 더 직격탄이죠. 두 번째 폭탄은 금융시장이에요. 유가 급등 소식이 퍼지자마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제히 달러로 몰려들었어요. 불안할수록 달러를 지려는 심리, 이걸 세이프 헤이븐 수요라고 해요.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원화 같은 신흥국 통화는 자동으로 떨어지는 구조예요. 세 번째 폭탄이 사실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을 때렸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날 하루에만 코스피에서 5조 원대 물량을 던졌거든요. 5조 원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약 10조 원 안팎인데 그 절반을 외국인이 하루 만에 팔아치운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팔면 달러로 바꿔서 나가잖아요. 이 과정에서 자동으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수요까지 생기면서 환율이 기름에 불 붙은 것처럼 올라버린 거예요.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거죠. 한 가지만 있어도 시장이 흔들리는데 셋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럼 이걸 막으려는 쪽은 없었을까요? 환율이 1,500원을 넘어 치솟는 동안 물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 BIS 회의에 참석 중이었어요.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인데 그걸 전격 취소하고 긴급 귀국했어요. 그것도 3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갔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국제회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정도라면 내부적으로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봤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러면 종가가 왜 1,460원대였냐?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와요. 바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에요. 쉽게 말하면 환율이 너무 빠르게 오르거나 내릴 때 당국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1,500원 재돌파를 막기 위해 1,460원 후반대에서 엄청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풀어 원화를 사들이는 방식이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둘 다예요. 단기적으로는 1,500원 재돌파를 막았으니 성공이에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이 방어선을 확인한 순간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당국이 필사적으로 막는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잖아. 방어 자체가 공포를 확인시켜준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가가 내려온 게 더 무섭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려온 게 아니라 엄청난 힘을 써서 간신히 막은 거거든요. 그럼 이 환율이 오르면 도대체 우리 실제 돈에는 어떤 영향이 생기는 걸까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은 돈 벌잖아요. 그럼 주가도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교과서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달라요. 특히 반도체 얘기하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기, 엄청나게 써요. 그 전기 만들 연료 사려면 달러가 필요해요.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 네덜란드에서 오는 이 UV 노광 장비 같은 거 전부 달러로 사야 해요. 원자재 상당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즉, 달러가 비싸지면 원자재 사는 비용, 장비 구입 비용, 에너지 비용이 전부 같이 올라요. 반면에 반도체 판매 수익은 달러로 받으니까 환차익이 생기긴 해요. 근데 수익보다 비용이 더 빠르게 오를 때 이게 바로 마진 스퀴즈, 즉 이익률이 쥐어짜이는 현상이에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 입장으로 가볼게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살 때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요. 주식을 팔고 나갈 때는 다시 원화를 달러로 바꾸죠. 그런데 그 사이에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면 같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도 훨씬 적은 달러밖에 못 받는 거예요. 주식 자체에서 수익이 났어도 환차손 때문에 실제 달러 수익은 크게 줄어들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ATM처럼 찾아서 쭉쭉 뽑아가는 이유예요. 빠르게 팔아서 달러로 튀는 거예요. 그 매도 압력이 또 주가를 눌러버리고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의사들이 심근경색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해요. 혈관이 막히면 혈액이 흐르지 못하고 그러면 심장 근육이 죽기 시작한다고요. 지금 우리 경제가 딱 그 상태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막혀버렸어요. 첫 번째는 에너지, 즉 경제의 혈관이에요.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유가가 치솟으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유, LNG 물동량이 불안해졌어요. 실제로 일부 해운사들이 해당 항로 운항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에너지 도입 단가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공장을 돌리는 전기, 난방, 운송 비용이 전부 연쇄적으로 오르는 거예요. 이게 기업 원가에 반영되고 결국 소비자 물가로도 이어지는 구조예요. 두 번째는 달러 펀딩, 즉 경제의 혈액이에요. 달러가 비싸지고 구하기 어려워지면 기업들이 단기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요. 특히 수입 대금을 달러로 지급해야 하는 기업들, 해외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들이 직격탄을 받죠. 은행권에서도 달러 유동성 관리에 비상이 걸려요. 전례가 없는 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졌다는 거예요. 보통은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에서 어느 정도 완충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엔 에너지 충격과 달러 경색이 서로 악순환을 만들면서 함께 커지고 있어요. 마치 두 개의 혈전이 동시에 심장을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3월부터 5월까지 세 달의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같이 그려볼게요. 일단 3월은 멀미장세예요. 1,450원과 1,51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친 흔들림이 예상돼요. 갑자기 중동에서 협상 타결 소식이 나오면 확 내려오고 또 유가 폭등 뉴스 나오면 다시 치솟고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VAR 쇼크예요. 생소한 용어인데 쉽게 설명할게요. 외국인 기관들은 자기들이 감수할 수 있는 최대 손실 한도를 정해놓고 투자해요. 이걸 VAR 리스크라고 해요. 환율이 예상보다 크게 움직이면 이 손실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데 그 순간 컴퓨터가 자동으로 주식을 팔아버려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알아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급격히 움직이는 3월엔 이런 기계적 매도가 연쇄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 나쁜 뉴스가 없는데 갑자기 주가가 뚝 떨어지는 날이 있다면 그날이 VAR 쇼크일 가능성이 높아요.
4월이 진짜 중요해요. 3월에 유가가 치솟았던 게 물가지표로 반영되는 시점이 4월이에요. 미국 CPI, 한국 물가지수가 나오기 시작하고 동시에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져요. 3월에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숫자로 확인되는 거죠. 이걸 어닝 시즌이라고 하는데 이번 어닝 시즌은 그냥 성적표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얼마나 버텼는지 확인하는 체력 검사예요. 4월 지표들이 예상보다 나쁘면 환율이 다시 1,500원을 향해 올라갈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5월엔 더 결정적인 분기점이 기다리고 있어요. 5월은 딱 두 가지 결말 중 하나예요. 반전이거나 고착화거나. 먼저 반전 시나리오부터 볼게요.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호위 작전을 본격화하고 실제로 원유 수송이 안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80달러대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순간 달러 사재기 심리도 꺾여요. 아시아 시장에서 빠져나갔던 달러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원화를 포함한 아시아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는 아시아 달러 환유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때가 우량주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근데 고착화 시나리오도 진지하게 대비해야 해요. 분쟁이 5월까지 해결 기미가 없고 유가가 100달러 위에서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 1,500원이 그냥 뉴 노멀, 즉 새로운 평균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충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냥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적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업들의 수익 구조가 아예 바뀌어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수입 의존도 높은 내수 기업들은 마진이 지속적으로 쪼그라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어느 쪽이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느 쪽으로 가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미리 알아놓는 거예요. 그 신호등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빨간불이 켜지는 순간이 있어요. 환율이 다시 1485원을 뚫고 올라와서 1490원 위에서 이틀 연속 마감하는 경우예요. 이건 당국의 방어선이 뚫렸다는 신호예요. 이 상황에선 현금 비중을 늘리고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특히 에너지 비용 민감한 업종, 수입 원자재 의존도 높은 기업들은 더 빠르게 대응해야 해요. 반대로 초록불이 켜지는 조건도 있어요. 미 해군의 유조선 호위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보이면서 유가가 60달러대로 내려오는 게 확인될 때예요. 이때는 그동안 외국인에게 과도하게 팔린 우량주, 특히 달러 수익 기반의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요. 단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 유동성은 시장이 우리한테 보낸 마지막 경고장이에요. 이 구간에서 지금이 저점이겠지 하면서 빚내서 물타기 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방어가 뚫릴 경우 다음 저항선은 훨씬 멀거든요. 지금 필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에요. 데이터를 기다리는 냉정함이에요. 유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는지, 4월 물가지표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 세 가지 숫자가 앞으로 몇 달을 결정해요. 시장은 무섭다고 눈 감는 사람을 더 많이 다치게 해요. 눈 뜨고 데이터 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세요. 이 영상이 그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4월 물가 지표가 나오면 다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